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황희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자 1차 검찰 소환 불응하자 2차 검찰 소환 통보를 했고요. 뭐 공수처 지금 조사도 지금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뭐 통지서 안 받고 있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아마 소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뭐 통치권 행사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윤석열 씨 아니겠습니까? 네. 형식상 대통령의 직만 가지고 있고 지금 탄핵소추 의결 때문에 권한 행사는 다 정지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담화를 통해 가지고도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과거에 본인이 검찰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소환하고 또 구속시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본인만큼은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가 싶고요. 더군다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불리는 지금 별 3개 이상의 사령관들 다 구속됐습니다. 다 구속됐습니다. 이제 오늘 거의 박한수 다. 계엄사령관까지 구속이 된다면은 싹 다 구속인데 뭐 경찰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본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 뒤에 숨어가지고 소환장조차도 수령하지 않는 이 모습은 예. 너무나도 뻔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떳떳하게 조사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면 수사 받으러 가셔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셨듯이 그 출석 요구서를 예. 받지도 대통령실하고 않잖아요. 관저로가도 이제 거부를 하니까 네. 그럼 이러면 누가 법을 따르겠냐. 그러니까 그동안 말해온 게 법치주의라 그러면서 국민들 대상으로는 법을 지키라는 걸 넘어서 자기들 멋대로 대한민국을 그 국정 운영이 아니라 그냥 막장으로 해놓고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원래 18일에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이제 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피하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체포되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연출을 하면 그럼 이제 본인이 이번에도 계속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했던 게 태극기 세력들 네. 그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과격하게 막 충돌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 모습을 연출하려고 저렇게 거부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뭐 태극기 세력 내지는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네. 보수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진정한 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깊은 지지를 바탕으로 아마 그렇게까지 뭐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씨는 좀 다르죠. 네. 물론 이권 때문에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그 이권 세력들이 나름의 뭐 집회를 하는 외양은 갖출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 저변에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은 당했고 구속은 됐지만요. 끝까지 이렇게 법을 어기는 행태까지는 안 했거든요. 가만 보면 다 협조했던 것 야당 같아요. 추천 특검도 임명을 스스로 다 했어요. 해줬어요. 박근혜 네, 대통령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 재판에 안 나가고 했던 일부의 저항은 있었지만은 이런 막무가내는 아니었는데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은 시작부터 끝까지 막장이고 막무가내다.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를 했습니까? 이거는 검찰들도요. 아마 지금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 아무리 선배지만은 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다가 언제든지 또 필요하다면 버리는 게 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전 이번에 보면서 짧게 그 디지털 기술의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이 같이 보인 게 이번 12.3 내란 사태라 보거든요. 디지털 기술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의 그 가상현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계속 지적하듯이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네. 윤석열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하루 종일 맨날 그것만 보면 자기 위로도 얻고 거기서 분명히 내가 다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왜 이 꼴이 났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윤석열을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싫고 뭐 간첩 얘기하고 이런 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이게 그래서 알고리즘과 필터 버블이 되게 부정적 사례인 거고 긍정적인 사례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당일날 라이브를 켜시고 바로 국회로 모여달라 해서 이걸 막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 안 했으면 그렇게 못 막았습니다. 이 긍부정을 아마 전 세계 이 연구자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전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한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그 중독 중에 유튜브 중독이 나오거든요. 가장 좀 문제가 알고리즘이에요. 계속 똑같은 거, 그 유사한 거만 나오니까 아마 이 생각에 윤석열은 계속 똑같은 거만 받지 않았을까. 계속 보니까 이 부정선거이 맞는데 이거 잡아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은 안 되니까 계엄 선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유튜버지만 그렇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가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유튜브를 잘 쓰면 좋죠. 우리 그렇죠. 뉴스토마토가 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식의 유튜브의 확증 편향에 중독되는 거죠. 아.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만 더 들으면서 본인의 왜곡된 신념을 더 유지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비단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중독적 요소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마약 중독하고 뭐 술,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단 종교 빠지는 거랑도 좀 비슷해 아. 보이고요. 뭔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그러면서 본인이 고쳐야 될 성찰 내지는 본인의 뼈를 깎는 노력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그동안에 검사 생활하면서 무오류의 신화에 스스로 좀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와 이게 잘못 결합이 되면서 본인의 잘못된 신념이 더 강화됐고 그게 비상계엄 지금의 이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거의 괴물 수준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그 얼굴에서 가끔은 악마를 봤다라고 제가 말을 할 정도로 이건 너무 사악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확증 편향의 그렇죠. 아주 잘못된 극단의 예를 전 윤석열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많은 아닙니까?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수반이면 국가정보원도 있고 무슨 경찰 뭐 모든 정보가 본인한테 오는데 그거 다 배제하고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보다도 더 매운맛, 더 내 그 귀를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에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유튜브의 긍정 부정이 같이 네, 이제 보여진 그러네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팩트와 별개로 내가 그냥 감정을 건드린다든지 네. 믿고 싶은 신념 이런 걸 자극을 하면 거기에 빠지는 게 이게 탈진실 시대라고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포스트 트러스라는 책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던 거예요. 네. 왜 저런 사람이 당선이 될까?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거는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디지털 알고리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끊어라. 이런 거 뭐 진실을 믿어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해도 이미 그 거대 플랫폼 안에 전 세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게 디지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윤석열식으로 가면 뭐 비단 윤석열이라는 그 정치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 정치에 빠지게 되면 그 지지자들과 함께 그 교주가 되는 정치인이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외딴 섬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사회적 문제로도 이제는 비화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윤석열은 가장 안 좋은 그런 악화된 상태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안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첫 재판관 회의도 열리고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내란 관련해서 이 증거 확보 이 부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증거들이 저는 뭐 거의 많이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주요 쟁점이 뭐가 될까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통치행위로는 전 부인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뭐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계승해서 사실은 폐기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뭐 구국의 결단 이건 뭐 박정희 때나 했던 얘기지 지금에 와서 통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 77조에 나오는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일대 선언하는 건데 네. 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그런 정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황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위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관계 장관들의 부서선도 부서도 없었고요. 게다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만큼은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 헌법과 계엄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풀으라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들이 포고령 1호부터가 정치활동 금지를 걸어놨고 특수부대 HID 707 부대들이 뭐 수방사 중심으로 돼가지고 특전사가 완전히 국회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의원들을 150명 넘지 못하게 체포해서 끌어내라. 내지는 야당의 지도자들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체포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성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한 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전 할 것은 거의 100% 저는 확실하다라고 더 봅니다. 나아가서 뭐 본인이 직접 전화를 또 하잖아요. 끄집어내라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다 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까 이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게 네. 이미 뭐 절차적으로도 국회에 즉시 통고를 하게 돼 있는데도 그런 것도 이제 절차적 위반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명백하다고 보이는 거고 뭐 내란에 대해서도 사실 뭐 계속 이걸 실드 치려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말씀 주셨듯이 뭐 곽종근, 뭐 홍장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로 봤을 때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빼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거고 결국엔 이제 그게 이따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대통령 안 되게끔 시간을 일단 미루는 걸로 저들이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이재명 악마에 초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견한 예가 박근혜 탄핵인데 그때 파면 결정 나올 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썼다. 그래서 국민을 배신했다 해가지고 파면을 시켰고 그때 나왔던 게 뭐 연설문 고쳐주고 인사 그러니까요. 개입하고 뇌물 먹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혐의를 넘어서서 이건 비정상 국정 운영을 한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장악했는데 이게 파면이 안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저는 잘 판단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빨리 잡혔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2시로 정해졌는데 속도면으로 상당히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국가 비상 상황이고 즉 권한대행 한덕수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비상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전 헌법재판소의 나름의 책임 의식이라고 보고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때도 60일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걸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지금 12월 27일에 첫 변론기를 열겠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주 정상적인 진행 절차라고 보고 다만 이제 주심 재판관의 정영식 재판관 정영식이. 이제 예. 윤석열 씨가 지명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심 재판관을 하니까 다소 불안해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박선영 그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형부 그 뭐죠? 처형이라고 처형, 처형 관계, 그러니까 예. 인척 관계 때문에 많이들 걱정은 하시는데 이건 뭐 정영식 재판관도 본인 이름 걸고 쓰는 판결문이거든요. 네. 즉 결정문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안심을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으로서의 저는 마지막 역할을 다해 줄 것이다. 이걸 그렇게 탄핵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결정으로 쓰기가 더 힘들 거예요. 지난 박근혜 때 안창호 헌법재판관 지금은 인권위원장 하고 있던데 굉장히 그분도 상당히 보수인데도 강경한 불구하고 분이죠. 탄핵으로 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정영식 재판관도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누가 찍어주고 뭐 처형이 됐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제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쓰는 거는 자기 이름이 남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끄면 이거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있나요? 뭐 재판 지연이야 막을 길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지연하는 모습을 또 비판하거든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래 끌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연을 하게 되면 다른 재판관들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건데 4월 또 18일인가요? 2명의 재판관이 이제 끝나는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게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다만 듭니다. 우려되는 건 윤석열 씨가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 투쟁 비슷하게 지금 하려고 하면서 끝까지 반성과 사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당시에 말을 아끼고 최대한 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자는 그런 노력이 없거든요. 아니, 똑같은 탄핵인데 비교가 되긴 합니다. 굉장히 모렴치하죠. 그쵸. 보면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다 수용하고 입 닫고 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헌법 체계를 지켰죠.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자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자는. 뒷바이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대응은 우리가 처음 겪는 거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도 시키신 거고 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국민들의 압박을 통해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같이 가잖아요. 수사보다 탄핵이 빠를까요?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속도나 이런 건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 여론전을 시작한 게 이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가가지고 네.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거 이제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여론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헌재를 압박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악마와 계속해서 혹시 모를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대비하는 거 하나 지금 저들은 저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을 나라를 두 조각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부추기는 네. 거죠. 부추기고 네. 정말 나쁜 사람이네.
격이네요. 내려내놓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불법계엄이 존속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을 통해서 예. 윤석열의 내란 상태를 우리가 멈추게 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저는 관문이었다라고 보고 아주 힘든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체포 내지는 구속하는 거. 아하. 이게 이제 두 번째 관문이라서 저는 뭐 빠르면 한 다음 주 내로는 저는 체포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의 구속이 되면 네. 저는 그땐 또 여론이 한번 또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내란 수계의 네. 신병 확보. 전 거기에 저도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 가장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걸로 봅니다. 범죄 사실은 뭐 명징하게 다 드러났어요. 카메라에 다 네. 찍혔어요. 다 찍혔어요. 저도 막 현장에 가서 또 봤죠. 전화를 또 네. 뭐 자꾸 했어가지고 다 지금 몇 번 받았는데요. 다 해버렸잖아요. 뭐 어떻게 피해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변론할 수 아니 있겠습니까? 그 특수사령관, 수도사령관 네. 그리고 지금 뭐 방첩사령관 다 구속됐어요. 다 구속됐어요. 근데 어떻게 수개만 구속을 네.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속되면서 다 얘기했어요. 다 네. 전화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사도 빨리 갈 것 같고 탄핵도 빨리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그 곽종근 네. 특전사령관이 이제 폭로를 하게 된 더 구체적 폭로를 하게 된 배경이 검찰 가 보니까 김용현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더라. 그렇죠.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윤석열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검찰이 아무리 말악을 해서 어떤 그림을 만든다 해도 저것들 같이 공범이라는 거 이미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너네들은 끝났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내란 상황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까지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탄도 네. 갖고 갔고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 나와서 대통령의 3번의 전화 중에 마지막 전화의 내용을 차마 말을 못해요. 네. 여기서는 말하는 게 제한된다라면서 본인이 말을 아꼈거든요. 저는 그 내용까지도 저는 밝혀진다면은 저 윤석열 구속은 뭐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체포라든지. 자,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됐습니다. 기자회견 열고 대표직 내려놓았습니다. 뭐 사태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빨랐습니까? 늦었습니까? 저는 뭐 예견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동안에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왔고요. 최근에도 불법계엄이라는 규정까지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처신, 뭐 한덕수와의 그런 권력 논아먹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내에 와서도 계엄은 불법이나 대통령은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에 대한 체포조 얘기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러다가 오락가락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전 스스로 자멸했다라고 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에 탄핵을 찬성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12명의 찬성표를 이끌어낸 공로는 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거와 변론으로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더 정치를 하기에는 전 이제는 불가능해 왔다. 전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처럼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긴 합니다. 예. 지금 돌이켜보면 뱉지 못한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끝까지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 눈높이 얘기했고 네. 최소한 최혜병 김건희 특검은 받아라 라고 했을 때 뭐 골든타임 놓쳤다고 했었지만 워낙 아무도 상상 못하던 그 불법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했던 메시지대로만 갔으면 그 앞에 모든 실책들을 덮을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잘했어요. 그쵸, 계엄 해제 그때 요구할 때. 그 순간에서 쭉 이제 치고 나갔더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설령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래도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그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네. 그 이후로 말씀하셨듯이 계속 갈팡질팡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따르겠냐. 저 따르는 사람도 바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다. 정치적 미래가 없다. 자, 그럼에도 이 나가면서 또 기자회견문에 진짜 보수 정치 정신 얘기하면서 불법 계엄 자기가 막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다시 또 정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대선 출마는 할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더라도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정치적인 의미 부여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식물 정치를 한다라고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 정신을 운운할 염치가 있습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랑 손잡고 헌법에 근거도 없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선언을 한 게 불과 열흘도 안 됐거든요. 네. 아니 법을 안 지키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보수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보수입니까? 굉장히 비겁하고 졸렬한 정치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민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금은 또 한동훈 대표도
나름의 섬으로 좀 쪼그라들어 있어요. 네. 물론 뭐 위드 후니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겠지만은 저 위드 후니에서의 그 인기뿐이지. 아니 뭐그 잠깐 정도의 위드훈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사랑하는 팬클럽 네, 모임이죠. 뭐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뭐 극단으로 가서 그런 거긴 하지만 뭐 내가 투표했냐, 내가 계엄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누가 그걸 당 대표, 여당 대표라고 봅니까? 네. 그냥 말씀하셨듯이 위드훈이에서 계속 그 좋아요 많이 받고 거기 그 댓글 많이 보면서 흐뭇하게 그 본인도 이제 가야 될 일들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본인 문제되는 게 당 게시판 그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어쨌든 네. 계엄 이 내란 때문에 거기다가 뭐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맞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 1년 동안 제가 정리해 보면 카메라 주목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토론하고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물론 저는 그 행태에는 제가 비판적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제에 그냥 뭐 종편에 좀 많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뉴스토마토에도 한번 출연하시면 방송에 좀 나오세요. 뭐 의자 하나 더 예. 모셔가지고 예. 저희가 뭐 3자 토론해도 재밌을 것 같고 예. 기대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예. 자꾸 국가에 해로운 일을 하지 마시고 예. 본인 좋아하는 자아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제 물러나면서 또 비대위로 갑니다.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지만 권영세 의원 얘기도 있고요. 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이 비대위원장 또 친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황희두 이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는데 뭐 주호영, 나경원, 안철수, 네, 원희룡 뭐 비슷비슷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도대체 네. 언제 쪽 맨날 보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 새로운 사람 좀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그 당에서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맨날 해먹으려다 또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보수의 종말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다 공감한 거 아닙니까? 좀 지겹습니다. 사실 논평 자체를 해주는 게 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라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우리 신인규 아니 저는 변호사님도? 여기 보니까 원고에도 하마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냥 하마가 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보다는 하마나 네, 그러세요. 덩치 큰 하마가 와서 하든지 코끼리가 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그게 더 같다는 생각이 낫죠. 전 들고 아니, 진심입니다. 할 사람이 없고요. 아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데리고 와야 좀 진정성 있을 텐데 못 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를 추천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네. 만약에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제안이 온다 그러면 저는 적극 수락을 하고 저는 저 당에 들어가서 저 내란 정당을 해산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해산의 의지를 갖고는 들어갈 용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결기 아니고서는 이 당을 바꾸거나 쇄신하거나 살릴 수 있는 외부 비대위원장 없고요. 내부에서 누구를 추대해도 아까 우리 황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감동의 하나만한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들어가서 하마를 부르세요. 하마를. 엘리 시키고 나오겠다 이거. 저는요 누군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그 정리할 역할 제가 2달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제가 희생할 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한은 없겠지만 제한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뭐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뭐지 좀 주도권 갖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 만나기로 했고 좀 대화를 좀 나눌 것 같기도 한데 뭐 긍정적인 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없어 보이고요. 왜냐면 지금 하는 짓거리만 봐도 이재명 대표 그렇게 악마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을 하면서 이제 주도권을 뭐 국힘이 가져도 좋다 이게 사실상 그만큼 경제와 민생이 절박하다. 그 심정을 그냥 보여주신 거지. 네.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인데요. 이 권한 대행은 좀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거부권이라는 게 네. 윤석열 씨가 그동안에 너무 남용을 해와가지고 그게 네. 원칙인 것처럼 국민들께서 인식하실지도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지만 저도 뭐 헌법을 전공했고 배운 입장에서 거부권이라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번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 원칙도 틀렸고요. 또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거부권을 통해서 국회의 의결 정족수를 가중시키는 이 행위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본인의 직위를 망각한 처신이기 때문에 저는 안 그렇게 하실 걸로 보고, 만약에 하면 한덕수 총리는 어차피 지금 내란죄로 수사 대상자거든요. 네. 원래는 탄핵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봐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위헌적인 행위까지 나아간다면은 전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탄핵 예.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사에서 뭐 또 거부권이냐 아니냐 이걸 쟁점화하기 이전에 그럼 도대체 이 법을 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서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안사법은 그 농업사법. 농업사법은 그 가격 안정, 그러니까 이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그 농업인들의 그 삶을 보장하겠다는 거고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30일 그 예산 심사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깽판을 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인들이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영업 기밀, 그러니까 이 보호를 해야 된다면서 자꾸 그냥 깽판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지를 차라리 논의를 하든가.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면서 거부권만 쓴다는 그 국민의힘의 발상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또 거부권이냐 아니냐 민주당이 입법 복주하냐 아니냐 이따위로 기사를 쓰는 게 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간 게 뭐냐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금 말했던 농업사법, 국회법, 증감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필요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무슨 중계하듯이 네. 거부권 쓰냐 마냐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는 것 이게 같아요. 게임 중계 스포츠 중계가 아닙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목소리 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과하다 아니다 얘기를 하든가요 차라리.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 또 거부권이네 아니면 입법 폭주네 VS를 붙여요. 네. 저게 뭐 하는 것들입니까? 자,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한도수 총리 뭐 캐릭터상으로는 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거부권을. 아니 근데 이제 거부권을 일상화할 것 같으면은 네. 뭐더러 총선합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을 정하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원래는 제적 과반수 해서 절반이 투표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부권을 쓰게 되면은 또 출석 인원의 3분의 2까지 가중 의결 정족수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법 통과가 매우 어려워지죠. 안 그러면 되죠, 지금 총선을 상황이면. 뭐더러 하냐라는 네. 근본적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거부권 행사는 극히 자제돼야 된다라는 전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전 민주당에도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지금 뭐 다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그 법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여론 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께 얼마만큼 알리고 얼마만큼 그 여론의 힘을 얻는 노력을 했느냐. 물론 국회에 다수의석이니까 힘은 있습니다만은 전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과 전 지지를 얻는 노력을 더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이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맞는 민주당이 말씀이죠. 예. 이렇게 자칫하면 저들이 또 어떤 식으로 트랩을 설치해 놓는지까지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이게 필요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들의 프레임 속에 빠져들어간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면 결정이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60일 이내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 정치권의 시선은 또 차기 대권 구도에 좀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신은기 변호사는 불출마 선을 벌써 하셨어요? 저는 윤석열 시대를 만든 정치인들 그때 네. 당시 기준입니다. 2022년도 3월달 기준으로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뽑자고 국민들 앞에 많은 이야기를 꺼내놨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사진에 보이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당 네. 대표였으니까요. 저런 사람들은 저는 다 지금 대선 운운할 때는 아니다. 저는 윤석열 시대가 열리면서 초기부터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제해왔고 네. 저는 탄핵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시는 지금이 윤석열 시대의 끔찍함은 너무나도 참혹한 거거든요. 전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 돼야지 지금 보수 진영에서 대선 나가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밖에 없거든요. 매우 경거망동하다. 그리고 상당히 유체이탈적이고 본인의 반성과 성찰을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더러 정치합니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그 경고망동하다 이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준석 의원한테 권력놀이에 빠져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준석 의원은 또 반격을 또 합니다.
두려워 말고 이재명 대표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지적하라.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준호 의원이 이준석 의원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뭘까요?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요.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잠깐 이게 또 묻어졌다고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네. 아까 앞부분에 저희가 이 디지털 기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진짜 악랄하다고 보고 막 짜증난다 막 이런 네. 막 사람들이 얘기를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자기의 서사를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뭐냐면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렇게 책임을 진다. 내가 만약에 10 정도 책임지겠다 하면 거기는 100, 1000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죠. 그러면서 그걸 사과 안 하겠답시고 자기 피해자 서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그럼 그거를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퍼뜨리고 다녀요. 이준석이 왜 사과를 하냐. 네. 가장 심각한 피해자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보고요. 간단히 말해서 명태균 황금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거는 이제 조만간 갈 때가 올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이준석 의원 당시 이제 윤석열 시대를 만들었던 당 대표, 그러니까 대선과 지선의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본인을 마케팅했던 그 분인데, 전 이자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은 직을 걸고 뭐 쓴소리를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길래 언제 직을 걸었는지를 전 한번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6월달까지가 지선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 성상남 문제 때문에. 근데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본인의 행실로 쫓겨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분탕질만 친 게 지금 이준석의 정치 행태고 어그로만 소위 말해서 끌다가 뭐 삼지된다면서 이낙연 대표랑 손잡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무슨 직을 걸고 본인이 건강한 비판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하나라도 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라는 거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사안이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하는 건데 저는 네. 말을 갖다가 규제해서 정치인의 정치 생명 끊는 거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준석 의원은 여론 조작에 지금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명태균과의 유착, 그리고 그 유착이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의 경선, 윤석열의 경선까지 쭉 이어지는 서사 속에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조작을 했든 안 했든 그 당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거짓말 가지고도 저렇게 팔팔 뛸 정도면 여론 조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범죄라는 게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지면 여론 조작이 훨씬 심각하죠. 훨씬 심각하죠. 그럼 명태균과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김영선 공천장사에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이 카톡까지 먼저 보내가지고 명태균한테 정보 전달까지 하는 사실상 쫄자 역할을 해왔거든요. 명태균의 쫄병 역할을 해왔는데 아니 이런 자가 무슨 당대표 자격이 있고 아니 당도 관리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 무슨 국가 운영을 합니까? 또 국가 운영하다 또 쫓겨나려고 그래요? 윤석열 쫓겨났듯이 본인도 한 6개월 만에 쫓겨나려고 그럽니까? 반란 계엄은 하지 않겠죠,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예.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쫓겨날 수 다른 있으니까 걸로. 탄핵 예.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건 경거망동뿐만 아니라 너무 양심이 없고 너무 국민들의 정서를 못 읽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전 이준석 의원이 커뮤니티 정치에 너무 제한되고 매몰되면서 자기의 지지자들만을 보다 보니까 저는 과도한 자신감이 나오는 거 네. 아닌가. 펜코 그거만 근데 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펜코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펜코가 우려스러워요. 여기저기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네. 멀쩡한 척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그럼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지선 때 그러면 자기 당 사람들 비판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핍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장성철 씨 같은 사람들도 방송 나와서 허수아비였다. 다 알지 않냐. 너무 그 뭐 이상론적이다. 이준석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하냐 현실적으로. 그럼 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양당 정치 왜 그렇게 비난했습니까? 양당 정치인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그걸 깨겠다고 이준석이 여태까지 마케팅이 10수년간 해왔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 뒤통수 치고 썩은 개고기를 계속 팔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염치로 뭐 허수아비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거 투성입니다. 아니, 본인은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모든 제가 것을. 여기서도 아마 명석희 동맹 여러 차례 얘기했을 건데 네.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이준석은 정치 개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수 돌아가고 싶다라는 아우성이거든요. 네. 여기 커밍아웃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를 격려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한동훈과 손을 잡겠다는 것은 검찰 보수와 손 잡고,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국민의힘과 손 잡고 본인들이 그 보수 파일을 먹겠다라고 아주 커밍아웃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랑 손 잡았던 이준석과 한동훈과 손 잡겠다는 이준석은
명석기 동맹 외에 뭐로 설명을 합니까? 전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우리 한준호 의원님은 너무 점잖으시니까 저렇게 경거망동이라는 좀 사자성어를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아직도 더 팔 개고기가 남아 있습니까? 전 이준석 의원이라서 개장수라 있거든요. 네. 그 개장수는 아직도 개고기 더 팔 개고기가 남아 있는지 더 국민들을 양머리를 걸어놓고 속일 짓을 할 것이냐. 전 이렇게 물어봐야지 경거망동이라는 저 사자성어는 너무 점잖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개고기 네. 그 얘기를 해도 재고가 남았습니까? 자기는 이제 개장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기 그 한마디로 그 옹호하는 그 팬코 유저들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똥 뿌리고 다닙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봐주면 안 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뭐 시작은 윤석열로 시작했는데 끝나는 것도 이준석 의원으로 둘이 또 끝나버려요. 한편이었으니까요. 한편이죠. 중간에 한동훈 2020년 6월까지는 한편이었어요. 한편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당 1번 출구의 황혜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